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사장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사실 우리 오늘 복습 그 빈칸 채우기가 사장하고 5장이 연결되어 있고요. 문제 번호를 보시면 사장이 압도적으로 많고 5장 번호가 약간 작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사장을 다 마무리하는 게 복습하시기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좀 양이 많지만 사장 끝까지 읽어보려고 합니다. 5장은 내일 아침에 하죠, 뭐. 자, 사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수에 대한 개념부터 제가 정리를 했어요. 보수는 공무원이 근로한 대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부로부터 받는 금전적인 보상이고요. 이 보수에는 공급과 각종 수단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요게 1번 선지였어요. 사실 보수도 연금도 노조도요. 특정적인 몇 가지의 문장들만 기억하시면 돼서 상대적으로 복습이 좀 어렵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옆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적인 표준 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해서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 우리 등급에 보수 준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등급에 상응하도록 계급별, 직위별로 정한다.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보수에 대한 이야기 먼저 진행을 했고, 그래서 보수의 일반적인 결정 비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보수의 세부적인 요인들을 가볍게 밟고요. 그다음 보수표라고 얘기를 했었죠. 개별 공무원의 보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책정된 보수표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우리나라는 현재 직종별로 다 해서 11개의 보수표가 결정이 된다. 보수표가 적용이 된다.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요게 2번 선지예요. 그래서 보수에 대한 건 요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보수 체계가 나오는데 요건 좀 중요하다고 했어요. 보수의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생활급이나 혹은 연공급으로 설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직무급, 직무에 대해서 부여하는 급여고요. 직능급, 그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에 따라 부여하는 급여. 요게 보통 본봉 개념이라고 했고 요게 수당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수는 그 보수를 주요하게 결정하는 요인에 따라 생활급,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실적급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요. 제가 이거 전체 가지고 3번 선지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무는 동일 노동에 대한 직무급은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이라는 합리적 보수 책정 가능하다.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보수에 대한 이야기 쭉 설명을 하면서 제가 보수의 형태, 시간급이나 성과급 이런 얘기들도 했고요. 하지만 뭐 이건 다 가볍게 진행했던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제가 여러분들하고 정리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우리나라의 보수 체계. 정무직의 고정급적 연봉제, 고위공무원단에 적용되는 연봉제가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 기본 연봉과 성과 연봉 구조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게 밑에 있는 이 성과급적 연봉제와 동일합니다. 다만 성과급적 연봉제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가장 큰 차이는 이 기본 연봉에 직무급 구조가 들어가 있느냐의 여부였죠. 그래서 지금 일단 4번 선지의 내용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고위공무원단 소속에게 주어지는 거고 기본 연봉과 성과 연봉 이렇게 추가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고공단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4번 선지 구성했고요. 그 다음 5번 우리나라의 6급 이하에게 적용되는 보수체계 일단 연공서열에 의한 호봉제 그리고 성과급을 받죠. 성과 상여금을 받는 형태이다. 이렇게 해서 5번 선지를 구성했습니다. 양은 되게 많아 보이지만 딱 외울 게 정해져 있어서요. 그 정해진 내용들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연급 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갔었죠. 그래서 연금의 성격들 얘기했었어요. 연금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 퇴직 후에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연금의 성격이나 학설 거의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연금의 조성 방식이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기금제와 비기금제 두 가지를 얘기했죠. 그래서 기금제의 방식, 미리 사전에 기금을 설정해서 그 기금과 기금의 투자 수익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이고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방식. 그에 비해서 비기금제는 국가의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을 편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 요 내용. 기출선지의 내용 보이시죠? 연금급여의 적립 방식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미리 돈을 적립해서 기금을 만드는 방식을 우리가 다른 말로 적립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금 수익을 통해서 장기 비용 부담을 벌어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기금제와 비기금제
그다음 내가 돈을 직접 내느냐 내지 않느냐를 통해서 기여세와 비기여세도 구분이 된다고 얘기했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방식은 기금제이자 기여제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우리나라 연금제도 연금 전체를 관리하는 부처는 인혁터, 인사혁신처, 그리고 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곳은 공무원 연금공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요거 가지고 제가 7번 선지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연금제도 이 공무원 연금을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공무원에게 적용이 되고요. 군인과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외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금에 대한 얘기했고요. 사실 빈칸을 만들지는 않았지만요. 여기 지금 보시는 공무원 연금법상의 급여의 유형들 요거 보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 특히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개혁 이건 다 외우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퇴직연금 지급률이 본래 전체 재직기간 평균 소득 월액의 1.9%만큼 지급이 되었는데 이제는 1.7%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기출선지가 맞는 내용이다.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자, 그 다음 공무원 단체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공무원 단체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공무원 단체에는 공무원 노조와 공무원 직장 협의회가 있는 것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단체의 여러 가지 특징들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바로 우리나라의 공무원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무원 단체가 현재 뭐가 있는지 공무원 노동조합의 공무원 노조, 교원 노조, 일반직 노조 등이 있고 이것과 별개로 공무원 직장 협의회가 있다.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쭉 드렸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공무원 노조의 가입 대상. 개정이 되었는데 아직 일반 행정직에는 개정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조의 가입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그다음 별정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중에서는 외무공무원, 그다음 소방공무원, 그다음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이 되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은 현재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노조를 만약에 만들려면 그 설립 신고서는 어디다 작성을 해야 되느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가지고 골랐어요. 그래서 여기가 8번 선지, 그리고 여기가 9번 선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웬만한 노동조합의 권한이 공무원 노조에도 다 있다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에 대한 거는 공무원 노조이다 보니까 제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기억하시고 공무원 직장 협의회에 대한 내용도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당연히 설립할 수 있고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할 수 있다. 노조 같은 경우는 복수노조가 가능하지만 지금 보시는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하나로만 설립을 한다. 제가 이런 얘기도 여러분에게 드렸었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챕터 5에 나와 있는 공무원의 동기부여, 사기부여에 대한 내용들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 공직자 윤리에 대한 이야기 들어갔죠? 그래서 공직자 윤리에 대한 얘기, 행정윤리와 부패에 대한 얘기하면서 제가 일단 행정윤리에 대한 원칙을 먼저 정리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윤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목적론의 관점에서 같이 결과주의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의무론의 관점에서 같이 절대주의로 볼 것이냐. 그래서 같이 결과주의의 관점으로 본 내용을 10번 선지로 구성을 해봤어요. 행정의 윤리성을 따질 때 결과를 주로 보죠. 그 결과가 목적을 달성한다면 과정이 얼마나 도덕적인지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빈칸 사회적인 결과의 윤리성을 중시하고 사후 통제를 강조하며 처벌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치 결과주의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가치 결과주의는 결과만 봅니다. 과정을 보지 않지만 가치 절대주의는 과정도 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OECD에서 강조하는 윤리정부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OECD는 많은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신뢰 적자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 신뢰 적자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윤리적인 기반을 갖춘 윤리적 정부의 구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설명하면서 윤리정부에 대한 구축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얘기했냐면 공직 부패에 대한 이야기 했었어요. 그래서 부패가 무엇인지 부패를 정의해 보기도 했고요. 그 부패의 원인과 유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패의 원인과 유형, 일단 부패의 원인, 도덕적, 제도적, 시장, 교환적 권력관계,
그다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회 문화적, 체제론적, 정경유착, 구조적 다 들어가지만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여러 개의 관점을 한꺼번에 동원하기 때문에. 부패가 하나의 변수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적인 특성, 제도상의 결함, 구조적 모순,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봤던 게 체제론적 접근. 그래서 요거 가지고요. 제가 12번 선지를 구성을 해봤어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부패의 여러 가지 유형들 있죠. 외부냐, 내부냐, 권력형이냐, 생계형이냐, 일탈형이냐, 아니면 이미 체제화되어 있는 제도화되어 있는 부패냐. 그리고 부패의 용인 가능성이라는 걸 구분할 때 백색, 사회에 큰 해가 없는 선의의 부패, 흑색, 완전 해를 끼치는 부패, 회색,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약간 중간적인 그러한 부패. 그래서 이 부패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제가 백색 부패에 대한 내용 가지고요. 13번 선지 구성했고요. 그냥 빈칸은 백색 부패에 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기출 선지에 이런 내용 나와 있잖아요. 공금의 횡령,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 회계의 부정. 이거는 상대방이 없는 비거래형 부패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까지 해서 부패의 원인과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공직윤리 체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진행을 했죠. 공직윤리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행정적 자율적 윤리와 법적 강제적 윤리를 나누었습니다. 그중에 14번 공무원 헌장은 전형적인 행정의 행정적 자율적 형태의 윤리. 그래서 얘는 법령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속력이나 구체성, 실효성 이런 것들이 모두 낮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공무원 헌장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었죠.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건 법적 강제적 윤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법적 강제적 윤리하면서 헌법상의 윤리, 국가공무원법상의 윤리, 사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그 뒤에 다양한 법령적인 윤리들이 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13개의 음은 다 보셔야 되고요. 다 상세하게 보셔야 되고 제가 영해,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물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해 등의 수령, 규제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외국 정부로부터 영해나 증여를 받을 때 대통령의 허가가 필요하다. 요거 가지고 빈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15번 선지.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은 요거 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좋고요. 자, 요거는 뒤에 있는 내용이네요. 저희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하고 그 다음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 재산 등록 및 공개, 주식의 백지 신탁, 선물 수수 및 선물 수수하는 경우에 신고 및 등록, 퇴직 공직자의 의무다. 너무 중요해서요. 일단 16번은 요거 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재산 등록의 의무와 공개의 의무. 재산 등록의 의무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4급. 4급 이상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재산 등록의 의무가 있고요. 재산 공개의 의무는 1급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급수가 어떻게 되는지.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의 보유 재산들 이들에 대한 등록과 변동을 신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가 퇴직공직자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요. 퇴직공직자의 의무, 취업 심사 대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은 절대 취업 불가.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할 공직자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5년 동안 소속되었던 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인정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그때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3년, 5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런 거에 빈칸들을 막 채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17번 선지 구성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되었던 부서, 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 취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아까 봤었던 이 내용도 같이 한번 가볼까요? 소령 이상의 장교, 이에 해당하는 군무원, 공직자윤리법 상의 재산 등록의 의무는 4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군인의 경우에는 소령이 아니라 대령. 이거 제가 다 외우라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 공직자윤리법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뒤에 쭉 실어놨어요. 요거 챙겨하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제가 이거 따로 봤던 거 아시죠? 여기 있는 요 내용, 재산 등록 및 재산 공개의 대상 꼭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봤습니다. 자, 요거는 부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국민의 고충 처리, 부패 방지 행정 심판들을 통해 부패 방지를 위한 조직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구, 바로 금방공원 권계할 때의 권익이죠. 그거에 대한 내용 정리했고요. 이 국민권익위가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들이 뭐였냐면 국민감사 청구, 내부고발자 보호, 비면직자의 취업 제한 이런 거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국민감사 청구 가지고 내용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국민감사의 청구는 18세 이상의 국민이 300명의 연설을 받는다면 공공기관의 부패 행위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요거 가지고 19번 선지 구성을 했고요.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도 중요하고요. 비위 면직자에 대한 취업 제한. 이거는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과는 구분되는 제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 쭉 진행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법 내에 공무원 행동 강령이 있죠. 부패방지 국민권익위 법에 따라서 실제 대통령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대통령령이 바로 공무원 행동 강령입니다. 본래 자율적 윤리였는데 OECD에서 강제적인 윤리로, 법적 윤리로 만들어줘라 라는 그런 푸시들을 받아서요. 제가 대통령령으로 제정을 했다라고 했고요. 얘는 일종의 표준 강령 성격이기 때문에 이 표준 강령의 내용을 참고해서 각 부별로 부령으로 행동 강령을 제정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선지 가지고 제가 20번 구성을 했죠. 자, 그 다음 또 최근에 핫했던 법이 바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이거는 이미 공직자윤리법을 통해서도 보호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보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해충돌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가능한 한 회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 위해서 가장 세핑 22년 5월 달부터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법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이해충돌의 유형에 대한 얘기도 제가 주요 내용도 법령을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쭉 정리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요거죠. 이미 한번 기출이 됐던 내용이고요. 누구든지 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서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 또는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 사실 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다 책임지고 있는 건 국민권익위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들에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총괄하는 기관은 국민권익위입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했고 그다음 마지막 청탁금지법이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는 어떤 게 부정 청탁인지, 부패 유발적인 관행이 무엇인지를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당 청탁에 관련되는 공공기관이나 공직자를 누구로 칭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정한 청탁이 어떤 식으로 금지가 되는지 그거 얘기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뭐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나왔었어요. 기출에서.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 평가, 논문 심사, 학위 수여, 업무에 관해서 법령을 위반해 처리, 조작하도록 한다면 누가 봐도 부정한 청탁이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청탁에 대한 요 내용 가지고 제가 여러분 22번 선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그때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들에 대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법률들을 만들었다고 했죠. 심지어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금품의 범위까지 제가 설명을 하면서 내용을 제시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보면은 왜 이렇게 진짜 많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외우는 것보다 하나하나 체계를 잡아서 구분하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요. 우리 전체 내용들, 저희 공직자 윤리에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했고요. 요걸 통해 4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5장 들어갈게요. 재무행정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일단 복습도 할 거고 9월 15일에 설이 아니죠. 추석 때 재무행정 뽀개기 특강도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일단 그리고 기본 개념 올인원속을 열심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시죠? 네,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여러분, 우리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안녕.